위스퍼드 리서치 윤수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케빈 허씨 관련해서는 몇 달 전부터 계속 분석 자료를 올리고 계시고 이제 드디어 케빈 허씨가 내일 새벽에 데뷔를 하지 않습니까? 네. 좀 감회가 어떠신지. 사실 뭐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왔는데 네.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케빈 허씨에게. 예,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FOMC에 대해서 네. 많은 것들이 바뀌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시장, 그러니까 뭐 우리는 크립토 마켓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드린 거고, 네. 그냥 매크로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매크로를 분석하는 분들은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하든 어떤 뭐 액션을 하든 확대해서 해석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오라클 연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네. 케빈 맞아요. 허씨 시대가 네. 네. 좀 친절하게 뭐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고 그다음 뭐 기자회견을 정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점도표를 맞아요, 통해 가지고 점도표. 이렇게 알려주고 하던 것들이 사실 지난 4월 청문회 때 그런 것들을 안 하겠다는 표현들을 했단 말이에요, 케빈 그렇죠. 씨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연주는 좀 모호하게 그리고 소통은 좀 제한적으로 그리고 시장 스스로가 판단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첫 번째 회의부터 바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왜냐면은 연준 의장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보드 멤버들이 7명인데 7명이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뭐 금리와 관련된 것들은 FOMC 회의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또 그건 뭐 보터가 12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바뀌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점진적인 변화는 있을 거고요. 첫 번째 회의여가지고 일단은 그가 할 수 있는 걸 뭘 보여줄지 그 정도 기대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네. 저희 대본에는 정말 없는 내용이에요. 갑자기 돌발 질문 드리면 네.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최근 미국에서 이제 나오는 그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회의고 지금 연준 이사진 자체가 케빈 허씨의 우호적인 구성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쵸. 예. 그래서 뭘 바꿀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마침 이번에 점도표가 나오는 회의인데 케빈 허씨가 점도표 같은 거는 그냥 빨리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청문회 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가설 중에 하나 뭐냐면 네. 점도표에 점이 21개가 찍혀야 되는데 케빈 허씨가 점을 안 찍을 수 있다라는 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전까지의 점도표들만 이제 모아져 있는 거 그냥 갖고 나오겠다. 그럴 수 있다. 연준 의장이 점도표에 점 찍는 거를 거부하는 거죠. 근데 저는 설마.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 네. 근데 왜 지금 질문 드리냐면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케빈 허씨의 어떤 최근 발언이 아니라 네. 영상 뒤져보면 굉장히 옛날 발언부터 이 사람이 어떤 약간 성향을 가지고 있고 분석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안 할 수도 있죠. 예, 그것도 가능한 일이고요. 네. 일단 제가 간단한 화면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케빈 허씨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연준의 어떤 운영 방식이나 방향이 바뀔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의장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뭐 자기가 기자회견의 톤을 바꾼다거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점도표에 혼자 자기가 투표해야 되는 거를 이제 안 찍는다거나 찍어버리면, 네. 예, 뭐 성명서 뭐 방향에 대한 그런 것들 정도는 혼자 할 수 있는데 주요한 어떤 결정들은 주로 이사회에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사회 구성 자체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현 행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이제 케빈 허씨, 미셀 보우먼, 크리스토퍼 월러 이렇게 네. 3명이고 나머지 4분은 바이든 때입니다. 사실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처음에 트럼프가 임명했지만 이제 바이든을 거치면서 굉장히 사이 안 좋아졌잖아요. 이렇게 됐고 네. 그래서 현재 행정부의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하고 궤를 맞추는 지금 그 이사회는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당장 뭐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것 같다. 그리고 또 FOMC 점도표를 없앤다거나 이런 것도 FOMC 회의 지금 여기 보터들 12명이 보팅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회의해가지고 결정할 수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점도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3개월, 3, 6, 9, 12월 그 경제 전망하는 부분 뭐 이런 네. 것들을 최대한 공개를 안 한다거나 이런 결정들은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 주는 것도 안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FOMC 회의에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바로 즉각적인 변화는 어렵지 않겠냐. 어렵지 않겠냐. 예,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점도표를 안 찍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신선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사실 폐지도 아니잖아요. 그냥 안 그쵸. 찍을 뿐. 네. 폐지한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안 네. 찍을게 정도는 어쩌면 본인의 권한일 수 있잖아요. 의장 혼자 할 수 그렇죠. 있는. 예. 아니 그리고 이 표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지금 기자회견도 굉장히 축소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회견을 일단은 첫 번째 얘기는 할 걸로는 보는데 네. 기자회견을 완전 정기적으로 하기 시작한 건 제롬 파월 때부터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쵸. 그 4번밖에 안 했었습니다. 예. 기자회견 자체를. 그래서 기자회견 자체를 횟수를 좀 줄인다거나 그런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잠깐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준이 그 커뮤니케이션을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은 우리가 그 연준 회의하고 나면 기준금리를 당연히 공표를 하는 걸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은 네. 94년도 그린스펀 때 공표하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연준 자체는 지금 100년이 넘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도 2003년도에 도입됐고 그러니까 94년 이전에는 연준이 금리 결정은 하지만 결정했는데 공개 안 한 거죠. 공개 안 하고 네. 금리 얼마야를 엄청 네. 수소문해서 맞습니다. 알아야만 하는. 그래서 지금 뭐 파월이 기자회견 상시화하고 이렇게 한 것들도 전부 최근에다 발생한 것들이고 더 과거로 가면은 뭐랄까 연준의 어떤 판단과 결정들이 계획돼 가지고 탁탁 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FOMC 회의가 살아있는 회의였던 거죠. 네, 네. 그때 서로가 아주 다양한 의견을 치고받고 얘기를 하고 그 내용들 외부에 공개 안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운영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이제 강조를 하는 이유는 통화 달러화의 어떤 그 시스템적인 측면에서의 전환기에 이게 요구가 되기 때문에 케빈 러시가 연준 의장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달러가 근본이제에서 페트로달러 체제로 71년부터 한 수년에 걸쳐 가지고 전환되던 시절 그때 아서번즈 시기인데 그때 이제 오라클 연준에 가까운 모습의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은 페트로달러 체제에서 디지털 달러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선생님 같이 시장하고 자주 커뮤니케이션하고 가이드를 자주 주고 이런 방식의 연준의 방식은 오히려 혼선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많이 던져 놓을수록 네. 변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환기니까 그 과도기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시장이 알아서 판단하게 만들고 혼란스러워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혼란스럽고 이렇게 되게 하고자 하는 거죠. 예. 그게 방향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케빈 러시는 주요한 어떤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고 그 뭐랄까 단순하게 트럼프의 말을 잘 들을 만한 후보들은 다른 분들도 있었지만 네. 케빈 러시가 의장이 된 데는 그 배경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명분적인 부분도 좀 충족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케빈 러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부터 연준이 너무 자주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줄여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가져왔고 그리고 디지털 달러 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이해가 가장 깊은 분이고요. 뭐 2011년도에 비트코인 백서를 처음 보고 이번에 청문회 때도 밝혀진 것처럼 네.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익스포저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죠. 예.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부분, 네. 점도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너무 높을 것 같고 예, 동결 거의 뭐 확정이라고 봐야죠. 확정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두 가지인데 이제 경제 전망 그리고 점도표 네.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점도표 관련해서는 좀 매파적일 걸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가 네. 그러니까 사실 변수가 네. 주초에 MOU 이란과 미국의 이 네. 전쟁 휴전 MOU가 네. 타결이 되면서 이거 모른다. 이게 점도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진 네.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대를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그게 그거랑 크리티컬할 상관없다.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 페드 워치 툴에 들어가서 보면 한 연말쯤 됐을 때는 기준금리가 25% 정도 인상되어 있는 쪽으로 조금 기울어 있는 상태거든요. 12월에. 예. 네. 그래서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어지간히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고 네. 원래부터도 사실은 저는 점도표에 그 좀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채권 운용할 때조차도 네. 점도표 뭐 거의 틀리더라고요. 그 점도표대로 되지가 않고 그래서 점도표 변화 자체는 시장에서 의미 있게 바라는 보는데 실제 그 기간이 됐을 때 과거에 찍어놓은 점도표와 비교해 보면은 네. 뭐 전혀 다른 레벨에 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현실적으로. 비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 이거. 그래서 저는 이제 케비노 씨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이번 점도표에 대해서도 별로 의미 없다. 그리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연준 구성 자체가 좀 매파적인 구성으로 좀 돼 있고 네. 직전 연준의 그 회의 때 FOMC 회의 때 동결을 반대하는 사람이 4명 있었잖아요. 네. 근데 스티븐 미란이 이제 나갔고 그 사람이 이제 인하를 유일하게 주장한 사람이었는데 나갔고 나머지 3명은 인상 주장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케빈 오시가 그렇다고 인하 쪽에 뭐 전망을 하고 점도표를 만약에 찍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큰 방향 자체는 다르지 않지 않겠냐. 일단은 인상이다. 인상이라기보다는 한참 동안의 동결이고 좀 지나서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찍을 것 같아요. 케빈 다수가. 오씨도 뭐 그걸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니 근데 제가 케빈 오씨가 점도표 안 찍는 건 사실 생각 못했는데 안 찍을 너무 것 새로운 같은데. 아이디어였어요, 듣고 대표님. 보니까, 예.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도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지금 뭔가 판을 흔들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다 같습니다. 화들짝 놀랄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그럼 이제 케빈 오씨 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되게 말이 되는 게 나는 이거 없애자는 입장인데 네. 내가 이거 찍는 게 의미 있나? 나 고민하다가 그냥 나는 기권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역사적으로 기권한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게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네. 일일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저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이제 티처에서 오라클로 갈 것이다 했는데, 네. 뭐 어쨌든 그 단계는 밟아야겠지만 결국엔 오라클 쪽으로 가는 건데, 네. 그럼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기간. 예상을 하시나요? 예. 그 기간이 결국에는 잠시만 네. 제가 그 화면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 자료를 오셨어요. 좀 미리 아,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예. 근데 지금 돌발 질문인데도 자료가 있습니다. 예. 기간이 잠깐만요. 몇 페이지였더라? 항상 궁금한 것 같아요, 진짜. 이 오라클 된다고 하는데 언제 될런지. 예. 요거를 한번 다시 보시면은 네. 현재 연준 의장 그 보드 멤버가 7명인데 임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가장 지금 임기가 빠른 사람이 제롬 파월입니다. 28년 1월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물러나면서 자기는 이사 계속 하겠다고 뭐 임기 다 채우겠다고 맞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쵸. 만약에 그가 그만뒀으면은 이미 지금 트럼프가 새로운 사람을 임명을 하게 될 테니까 좀 구도가 바뀔 수 있는데 제롬 파월이 임기를 28년 1월까지 채운다고 보면 이사회 자체는 28년 1월까지 이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한 가지 변수가 하나 있긴 합니다. 이 리사 쿡이라고 하는 분이 네. 지금 해임 소송 중에 있습니다. 모기지 2건을 모두 주거지로 신고했다 이런 뭐 사기 의혹으로 해석을 했다는데 이제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꼬투리 잡은 것 같아요 사실. 네. 예. 근데 요게 판결이 6월 말 뭐 7월 초쯤에 나온다고 하니 만약에 리사 쿡을 해임하는 거를 이제 대법원에서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난다면은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네. 좀 지금 현 행정부 친화적인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이사회가 바뀌면은 이제 제도적인 변화들은 좀 빨리 도입할 수가 있는 것들이 좀 생길 거거든요. 예, 주로 제도적인 것들이 다 이사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변화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스케줄을 보면은 그 지역 연은 네네. 총재에 대한 임명을 확정하는 투표도 사실 이제 네. 이사회에서 7명이 정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4대3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임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는 지역 연은 한번 싹 물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최근에 지난달 FOMC에서 금리 인상 쪽에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3명, 매파 3명이 다 지역 여는 총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 여는 총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독립적으로 자기 의견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네. 이사들은 약간 눈치 보느라 의장한테 좀 맞춰주는 경향이 네.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짧게는 이제 리사쿡 해임 건에 달려 있고 길게는 예, 단기적인 이슈가 될것 같아요. 파월에 달려 있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이벤트가 연준도 만만치 않네요. 일단. 그러네요. 그렇네요. 예. 네, 다음 달에 일단 당장. 예, 요거 이제 법원 판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케빈 허씨가 얼마나 활개칠 수 있을 것이냐 정해질 것 같은데, 이 워씨가 사실 이제 아까 그 표에도 분류해 놓으셨던데 의장이기도 하고 네. 첫 번째 친크립토 성향 의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동안에 뭐 연준 의장 하셨던 분들이 뭐랄까 크립토에 대해서 잘 안다,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 만한 분이 사실 없었어요. 네. 조금 긍정적으로 언급을 한 분이 바로 직전에 제롬 파월이 이제 뭐 임기 마지막 즈음에 뭐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다 이런 표현을 한 번 정도 네. 가볍게 썼던 정도가 유일한데 지금 케빈 허씨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그 다양한 활동들, 뭐 여러 인터뷰라든지 뭐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참 동안 기고를 하셨었는데 그때 썼던 기고문들을 보면 그냥 뭐 거의 뭐 비트 맥시 수준으로 굉장히 좀 친화적인 그런 뭐 이해도와 함께 그런 걸 가지고 계십니다. 그 발언 좀 정리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케빈 허씨가 그 동안에 했던 그 발언들이 있는데, 네. 40세 미만이라면 비트코인이 당신의 새로운 금이다. 이런 발언을 이제 CNBC하고 인터뷰하면서 한 5년 전쯤에 이런 발언을 했었고, 또 지금은 이제 연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좀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될 얘기는 비트코인은 시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뭐 세상에 뭔가 고쳐야 한다고 알려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후보 연구소에 있을 때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즉 연준 정책이 잘못된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이 비트코인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랄까요? 예, 이런 표현도 있네요. 정책을 위한 좋은 경찰이다. 가격 변동이 연준의 실책 신호를 비춘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이제 본인이 이런 뭐 기자회견이 됐던 어떤 답변을 하는 상황이든 뭐 이럴 때 비트코인을 연준의 의사결정에 뭐 활용한다라는 말도 언젠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뭐 낙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수단 중에 하나로 네, 그런 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네. 좀 너무 낙관적인가요? 아니 근데 뭐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뭐 좀 대중 없더라고요. 그러게 네. 요즘은 특히 제가 굉장히 간절히 바랄 때는 편 안 하다가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지들끼리 알아서 막 규제 완화하고 약간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네. 예,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또 이제 그 좀 워시 시대의 주요 시그널로 좀 호재의 시그널로 스테이블 코인 제도권 편입 그 부분을 좀 꼽아주셨는데 그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통과됐고 디지털 달러는 요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뭐 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좀 이제 의미 있는 게 이미 이제 요거 진행 중인데 한 4분기 정도에 뭐 본격적으로 시행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그 스키니 마스터 계좌라고 연준 마스터 계좌라는 게 이제 연준하고 거래하는 은행들이 연준 그 페드와이어 결제 망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그냥 페이먼트 관련된 부분만 뭐 지급 결제, 정산 그 부분만을 일단 열어주는 좀 단촐한 마스터 계좌를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4분기 정도 예상되고 그게 되면은 지금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라이센스 취득돼 있는 때까지는 뭐 풀 마스터 계좌를 받지 않아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기존의 중개은행 상관없이 이
결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디지털 달러 결제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겁니다. 안정성이 높아지는 예, 거죠. 그래서 올해 말 정도가 이제 그 목표 시한으로 두고 있고 네.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뭐 연준 마스터 계좌를 크라켄이 받았다 뭐 이런 거 뭐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와이오밍 주에 있는 크라켄의 자회사 디지털 은행이 받은 거거든요. 네. 와이오밍 주에서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뭐 미국의 라이센스들이 모든 주에서 거의 다 받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스키니 마스터 계좌, 그러니까 페이먼트 어카운트라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요게 되면 본격적으로 좀 거래가 돌고 여러 서비스에도 좀 활용되고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주요한 변화. 실무적인 그렇죠.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빨리 안 늘어나서 약간 좀 이제 조바심이 나는 상황인데 빨리 안 늘어나서. 네, 아니 그냥 계속 3천억 달러 부근에서 지금 이제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쵸. 몇 개월째. 네. 약간 그래서 근데 요게 만약에 되면 좀 계기가 될 수도 계기가 완전히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예. 지금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그거까지 라이센스 받은 데들이 뭐 서클이라든지 리플 뭐 많거든요. 한 11개사 정도 돼요. 네. 예. 그 곳들은 이제 다 거기 해당될 거예요. 그 페이먼트 어카운트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전체 다 이렇게 하는 그 여러 절차들이 간소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그래도 뭐 잔액 한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규제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네. 네. 디테일들은 뭐 저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예. 그 자금을 보내고 받고 정산하고 그것만 일단은 열어주고, 그러니까 이걸 사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전부 디지털로 전환이 다 될 터인데 현재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일단은 해줘 보자. 왜냐면 이거 사실 반대한 그 이사도 있었거든요. 아, 네. 바 이사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가 연준에서 이 기관들 전부 관리 감독하는 것도 아닌데 네. 이렇게 다 열어주다가 이거 뭐 자금 세탁 문제들 발생하면 어떡하냐 이러고 이제 반대를 했었고 이거를 주로 추진했던 원로 이사가 이제 페이먼트만 제한해가지고 하자. 나머지 뭐 이자 주고 하는 것들 포함해가지고 연준하고 거래하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 나머지는 다 제한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지금 이제 사실 그 미셸 보먼 이사가 네. 부의장이잖아요. 네. 은행 관리 감독하는 이제 업무를 맡고 있는데 마이클 바가 그 이전에 은행 관리를 했었던 그것도, 인물인데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뭐 발도 못 붙이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4분기 정도에 도입이 되는 약간 그런 네, 흐름인 것 같네요. 네. 네. 이제 대표님이 사실 그 한국에서 또 스트래티지 전문가시기도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스트래티지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군요. 유튜브 가보면. 네. 네. 비트코인 재무 전략 연구를 좀 했죠. 예. 네. 근데 저는 약간 뭐 이건 좀 약간 중립적으로 생각하고 드리는 정말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주목 안 하고 있지만 STRC 지금 이제 가격이 네, 사실 맞아요. 어젯밤에는 $90 초반까지 내려갔거든요. 예, 지금 $91쯤은 아마 네. 종가가 됐을 겁니다. 예. 네네. 이 좀 문제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32개를 팔면 안 되는 걸 판 거예요. 그쵸. 제가 볼 때는. 네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6월 1일자로 그 이제 공시가 됐지 않습니까? 5월 말에 우리가 팔았다 32개를. 그리고 이거는 뭐 예방 접종적인 성격으로 팔았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주는 그 시장에 대한 시그널이 현재 시장에서 스트레티지 가격은 가격대로 빠지고 STRC조차도 같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은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애시당초 비트코인을 팔 수 있다는 얘기는 뭐 한 두 분기 전 그 어닝콜 때부터 얘기는 했었어요. 네. 우리가 필요하면 비트코인을 팔 수 있다. 근데 팔 수 있다라는 그 전제는 뭐였냐면 작년부터 하기 시작한 그 연구 우선주의 그 배당 성향에 관한 것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배당 성향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정말 필요하면 비트코인을 팔아서라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배당 성향
배당률 자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걸로 우린 다들 알고 있었는데 네. 정작 32개를 팔고 예방 접종이 맞다면은 STRC가 100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100달러에. 근데 지금 91달러까지 내렸다라는 거는 스트레티지가 하고 있는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이 그러니까요. 원래 이율이 11.5% 위주 전후였잖아요. 근데 지금 12%도 넘은 상황이고 사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그러면은 그 배당률을 더 높이면 100달러로 회복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곤란에 처한 게 뭐냐면은 그 이자를 그러니까 배당률을 갖다가 계속 높이면 네. 이게 100달러에 돌아와야 되는데 네. 안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시장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금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잘 알면 우리가 그냥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자를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준대. 그럼 의심 들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 꼴인 거예요. 예.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시를 했었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한테 CEO를 제안을 줬어요. 스트레티지 CEO. 스트레티지 네. CEO.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냐면은 석고 대제를 일단 할 것 같아요. 아, 미안하다.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시장에 하지. 이렇게 해석될지 몰랐다. 그리고 네. 우리는 새롭게 원칙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STRC 그 이율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주는 것 자체를 한 7% 수준으로 낮출 것 같습니다. 이 STRC를 처음 가지고 나왔을 때 모두가 그 환호했던 이유는 초저변동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F하고 경쟁이 되겠다 이게라고 생각을 했고 기존의 비트코인 재무 전략이 가지고 있던 큰 취약점이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로 갔을 때 그때 넉넉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뭐 MVRV가 MVRV가 아니고 NAV가 Net Asset Value, Multiple of Net Asset Value가 1보다 내려가 가지고 유상증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자금 조달을 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빠졌는데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STRC 같은 획기적인 상품 통해 가지고 시장이 약세로 돌아섰을 때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싸게 우리가 또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설득력을 얻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작 지금 뭐 10%, 11%, 12% 이렇게 막 올리면서 이 온 것 자체가 완전히 저는 실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면서 지금까지 STRC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10 빌리언 달러에 가깝습니다. 뭐 9 빌리언 이 정도가 되는 정도로 시가총액이 커졌는데 네. 전 세계 우선주 중에 시총 제일 큽니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큰 게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작동하는 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우선주는 사실 그 스트레지가 망하잖아요.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세장으로 전환됐을 때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정작 지금 사실은 증시는 강세예요. 이 와중에 이걸로 자금 조달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다라는 거를 자랑할 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동안에는 저는 배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하는 의사결정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시장이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인적 어떤 뭐랄까 그 실패 지점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규율이 명확하다고 하면은 그 동안에는 이제 뭐 그 엠나브를 통해 가지고 일보다 높으면은 이거 주식을 팔아 가지고 사니까 뭐 싸게 사는 셈이 되는 거고, 그죠? 네. 주식이 가격이 부풀려져 있는 상태니까. 네. 그리고 빠졌을 때는 뭐 그런 걸 반복하는 어떤 거였는데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은 좀 그동안 스트래티지를 좋게 봤던 저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제 개선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해야 되고 계속 이거 이율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그렇죠. 봅니다. 더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듣고 보니까 그냥 윤수목 대표님을 거기로 보내야겠어요, 제가. 예, 스트래티지 CEO. 예, 이거 네. 저 마이클 세러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아, 예. 제가 제가 이 한번 연락이 닿으면 반드시 X로 보내세요, 대표님.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윤수목 대표님 모시고 사실 이제 케빈 허씨
FOMC에 어떤 얘기를 할지 그리고 스트래티지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댓글에서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것만 마지막으로 짧게 네. 소화를 하려고 합니다. 케빈 허쉬가 사실 이제 매파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차 그렇죠. 대조표는 또 줄이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맞아요. 대표님께서 오늘 예상하시기로 내일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점도표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패드워치에 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말에는 네. 적어도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네. 그리고 케빈 허쉬가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좀 점도표는 그렇게 찍히더라도 말 자체를 약간 완화적인 기대감을 갖도록 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기대감인데 이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죠. 네. 케빈 허쉬가 매파적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은 기간에 따라서는 또 반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케빈 허쉬는 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점도표라든지 연준에서 나온 그런 전망들하고 막상 그 기자회견 때 조금 다른 톤으로 얘기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의도적인 모호성을 좀 던지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 질문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점도표까지는 저희가 약간 매파적으로 봐야 될 것 같지만 네. 또 케빈 허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네. 그냥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준 의장 임기가 4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한 14년 정도가 임기가 돼요. 그래서 이 이사가 굉장히 길고 의장으로서도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뭐 산적하지만은 첫 회의 때부터 뭘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네. 그냥 일반 직장에서도 뭐 이렇게 조직장이 인사이동이 나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오자마자 뭐 밑에 팀원들 뭐 팀장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바꾸고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케빈 허쉬 시대가 중요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걸로는 예상은 하지만 앉자마자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고 또 서두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정말 짧게 네. 만약에 점도표 매파적으로 나와요. 네. 케빈 허쉬가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아주 안정적으로 네. 기자회견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시장은 이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부분을 상승으로 반영할까요? 아니면 하락으로 반영할까요? 상승으로 반영하겠죠. 네. 그래서 내일 FOMC 끝나면 일단 상승 쪽으로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황에서는. 보통 이거 이제 이렇게 저는 뭐 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던 방향대로 가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증시가 어쨌든 뭐 무상향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특별한 그게 아니면은 반대 방향으로 꺾고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장시간 네. 저희가 붙잡고 있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윤수욱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